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많이 아시는 소설이시죠? 읽는 재미도 있고 책장도 술술 넘어가는 그런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의미가 아주 무지막지하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소설 속 문장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이든 동물들은 때때로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존지를 막 쫓아내고 났을 때의 그 반란 초기의 농장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더 못했던 것인지 기억해 보려 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들로선 지금의 삶을 견주어 비교해 볼 건덕지가 없었다. 스퀼러가 읊어대는 통계 숫자 말고는 어디 의존할 자료가 없었던 것이다. 그 통계 숫자를 보면 언제나 모든 게 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뿐이었다. 네, 조금씩 이야기가, 스토리가 기억나고 있으실까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1945년 8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역사의 길이 남을 우화 소설 한 편을 발표했다. 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우화적으로 비꼰 동물농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던 영국과 미국의 출판사들이 출판을 꺼렸던 바로 그 책이다. 집필 1년 뒤 어렵사리 출간된 이 책은 걸리버 여행기 이후의 최고의 우화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존즈 씨가 소유한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킵니다. 동물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은 영국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동물들이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도둑질해서 그렇다는 수태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듣고는 감동을 받은 상태였어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던 동물들은 얼떨결에 농장 주인 존즈 씨를 몰아내죠. 그를 몰아내고 동물농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메이너 농장이 아니라 동물농장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농장 주가 동물이 된 거죠. 그 동물들 중에 젊은 수태지들이 있었어요. 나폴레온과 스노볼, 스퀼러라는 젊은 수태지들이었고요. 이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그들이 감동했던 그 메이저 영감 수태지이죠. 마찬가지로 그 돼지 영감의 연설을 동물주의라는 사상 체계로 발전시킵니다. 체계화한 거죠. 이렇게 농장을 장악한 동물들은 7계명을 7가지의 계명을 발표하고 모두 함께 일하고 공평히 나누어 갖는 완벽한,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공평히 나누어 갖는 완벽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요. 이전 농장주였던 그 존즈 씨가 자신의 농장을 되찾기 위해 공격해오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동물들에게 자기의 농장을 빼앗겼으니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 다시 되찾기 위해 공격해오죠. 그런데 동물들이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존지의 이 되찾으려는 공격으로부터 동물농장을 지켜냅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외양간 전투예요. 이렇게 한 번의 전투를 거치면서 점점 더 주인다운 면모를 갖춰갔겠죠. 이제 그들도 나름의 이 창조적인 활동들을 이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풍차 건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풍차 건설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그 돼지들 내부에, 동물들 내부에 균열이 생깁니다. 나폴레옹이 몰래 기른 9마리의 개를 앞세워서 창립공신인 스노볼을 축출해요. 권력 싸움에서 이긴 거죠. 이겨서 한 명을 팽식힌 겁니다. 나폴레옹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요. 점점 더 독재로 나아갑니다. 그간에는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던 방식의 일요일 회의는 이제 폐지되기에 이르고요. 모든 결정은 나폴레옹이 단독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는 등식이 성립돼요. 같이 존즈라는 이전에 인간 농장주를 몰아내는 그 운동, 전투를 같이 했던 스노볼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나폴레옹 돼지, 나폴레옹 수태지는 풍차 건설 과정에서 점점 더 동물들의 자유를 하나씩 박탈해 갑니다. 간밤의 폭풍에 풍차가 무너지자 이 무너진 풍차에 대한 원인이 도망갔던 스노볼이라고 지목해요. 스노볼의 소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보일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스노볼을 배우로 지목합니다. 스노볼이 그랬다고 외치죠. 스노볼과 연루됐다며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처형되어 갑니다. 반대파의 우두머리를 축출한 것으로 모자라서, 아니 그것이 시작이었죠. 이제 반대파들을 그에게 뭔가 반항의 기미를 보이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씩 처형해 가는 거예요. 이제 나폴레옹의 이름 앞에는 지도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알파벳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무지한 동물들은 이상사회를 꿈꾸며 지도자들에게 헌신하죠. 이 돼지들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존즈를 인간에 몰아내고 동물농장을 세운 지도자 계급인 수태지들에게 헌신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렇게 모은 그 무지한 동물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쌓여져 가는 부를 그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개인적으로 향유하죠. 그들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동물농장을 세우고 동물주의라는 사상체계를 발전시키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나누어 갔고 라고 그들이 세웠던 이념과 7가지 계명,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글쎄요. 때때로 의혹과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무지한 동물들도 알죠. 뭐가 잘못되어서 돌아가는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그 밝은 미래하고는 현실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그 무지한 동물들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의 마우스의 역할을 하는 스퀼러는 논리를 조작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하죠. 스퀼러가 동물들을 논리적으로 길들이는 주요 방법은 통계 조작이었어요. 책 속의 문단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요일 아침이면 스퀼러가 기다란 두루마리 통계 숫자 목록을 펴놓고 그간 일주일간 농장의 각종 식량 생산량이 200%, 300% 혹은 500%씩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동물들로선 반란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스퀼러의 발표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통계의 숫자보다는 먹을 것이나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때가 자주 있었다. 네, 책 속의 문장이었어요.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문단과도 연결된 부분이 보이죠. 그들은 그 반란 초기 동물 농장 이전에 존즈 씨가 소유했었던 시절의 그 메이너 농장 시절이 지금보다 수태지들이 지도자 계급이 되어 있는 지금의 동물 농장보다 과거 메이너 농장이 더 살기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더 못했던 것인지 기억해보려 애쓰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죠. 스퀼러가 200%, 300%, 500% 울퍼되는 통계의 숫자 말고는 어디에 의존할 자료가 그 무지한 동물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요. 통계 숫자를 보면 언제나 모든 게 더 나아지고 있지만 동물들은 배불리 먹을 것이나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가고 있었던 겁니다. 스퀼러, 나폴레옹을 대신해서 뭔가 그 입장을 대변해주는 대변자 역할이죠. 스퀼러가 발표하는 그 나폴레옹의 입인 스퀼러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늘 번지르르 했지만 체감 통계는 달랐던 겁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통계 수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답니다. 어째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처음 듣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저희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해요. 통계는 계속 좋아지고 삶은 과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라는 것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현실 파악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합리적으로 대중을 속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이 텍스트의 저자분인 박병률 저자님이 하신 말도 아니에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했고요. 통계가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과
같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대중을 속이는 아주 감쪽 같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또 통계의 부정적 기능이기도 하죠. 퍼센트로 나타내는 백분율은 종종 엄청난 오류를 불러옵니다. 스킬러는 생산량이 200%, 300%씩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비교 대상입니다. 동물농장 시대의 식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려면 존즈 시대의 메이너 농장 시대의 그 식량 생산량을 알아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동물들은 존즈 시대의 식량 생산량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스킬러가 겨울 대비 봄의 생산량을 비교한 것인지, 식량의 범주를 옥수수, 밀 정도로 한 건지, 아니면 옥수수, 밀, 수수, 보리, 콩까지 확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정보도 동물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저 수치만 전달될 뿐이죠. 그것도 과거 시절에 그 데이터는 알 수 없어요. 알 방법도 없고, 설령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수치인지 그 또한 알 수 없죠. 이런 통계의 그 부족한 측면들은 기저 효과를 낳기도 하고요. 또 통계 수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숫자적 오류도 있습니다. 또 특정 부분에 어떤 특정 한정된 샘플 집단으로부터의 결과와 전체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요. 그 통계 결과가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같이, 그런 정보들이 통계 결과와 함께 제시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어떤 대표적인 수치가 잘못된 판단이나 의사결정, 오해나 왜곡, 이런 것들을 유발할 개연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저 스토리를 좀 이어가 볼게요. 동물농장을 장악한 돼지들은 수태지들이요, 나폴레옹과 스킬러였죠. 그 돼지들은 인간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독재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인간 계급의 그 상위층과 동물농장 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스테이지들은 통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지배 계층으로서 동물과 인간이라는 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하급 동물을, 그리고 하급 인간 계층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지 서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제는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들의 신분이 가까워져요. 세상에 같은 인간이라는 혹은 같은 동물이라는 동질감보다는 지배계층이라는 그 공통 분모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얘가 동물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같이 뭔가 이 피지배층을 다룰 수 있는 그
권한과 그 일정 규모의 그 부릴 수 있는 하급 동물들만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설정들이 너무 기발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물농장을 읽었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고 좀 아무튼 놀랍더라고요. 너무 쉽게 그런 이 놀랄 만한 얘기가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화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이겠죠. 우화가 가질 수 있는 힘일 거고요. 어쨌든 이제는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헷갈릴 지경이 됩니다. 이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등장인물들은요, 현실의 인물들과 정확히 대비되고 있어요. 쫓겨난 메이너 농장의 원래 주인이었던 존즈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고요. 동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메이저 영감, 수태지 영감은 레닌입니다. 레닌이 그 공산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메이너 농장, 그 인간이 주인이던 시절의 농장은 바로 제정 러시아고요. 동물 농장은 그 제정 러시아 붕괴 이후에 생긴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소련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그 과거의 소련이죠. 공산주의 국가고요. 이 공산주의를 대표하던 그런 나라죠. 동물농장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수태지의 왕이라고 할까요? 그 수태지의 왕 나폴레옹은 바로 스탈린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탈린이 쫓아낸 인물이 있죠. 바로 트로츠키인데요. 이 트로츠키는 이 동물농장 소설 속에서는 스노볼에 해당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스노볼로 지목했잖아요. 그것처럼 스탈린도 트로츠키에게 사실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또 나폴레옹의 그 마우스 스피커이길 자처한 대변인 역할을 했던 그 스퀼러는 바로 공산당 그의 기관지인 프라우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우다라는 그 신문 매체를 통해서 그 당에서 발표한 모든 실천 강령과 소식들을 다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동물농장 소설 속에서는 스퀼러라는 수태지, 이 메이너로부터 동물농장을 세웠던 그 개국 공신이라고 할까요? 그 반란의 공신이었던 한 수태지의 3마리 수태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스퀼러입니다. 돼지들은 누구일까요? 돼지들이라고 하면 그 지도 계층이죠. 동물 중에서 이 동물농장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계급인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볼셰비키를 의미합니다. 공산당이죠. 공산당원이라 할까요? 핵심 공산당원. 그리고 나폴레옹을 호위하는 개들이 나와요. 그 개들은 바로 소련의 비밀 경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배반당하는 복서들은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가리킵니다.
나폴레옹이 동물농장의 목재를 어디에 팔까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책 속에 나오거든요. 그 목재를 팔 대상으로 등장했던 필킹턴은 실제 역사에서는 영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프레드릭은 독일을 뜻하죠. 외양간 전투, 그러니까 이 농장을 빼앗긴 메이너라는 인간이 원래 농장주가 본인의 빼앗긴 농장을 되찾기 위해서 벌인 전투는 바로 역사 속에서는 1918년에서 19년에 벌어진 연합군의 침공 1차 세계대전과 같고요. 풍차 전투는 1941년에 일어난 독일의 침공과 닮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닮아 있다는 거죠. 닮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농장의 변혁을 가져오는 풍차, 그 풍차를 첫 번째 풍차를 짓는 과정에서 트로츠키에 해당하는 스노볼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어쨌든 그 동물농장을 이제 동물이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그 발전 계획에 의한 이제 첫 번째 시도가 풍차였는데, 그 풍차들은 바로 소비에트의 5개년 계획들 블루프린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동물농장은 독재적 전체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분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선의도 있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세력에 대한 반항, 저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수를 우리를 위하는 운동이고 저항이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얻고 나면 이제 본인들이 원했던, 추구했던 그 이상향을 구현을 해요. 제도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중에 또 그 지배계급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계층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반에 그 선의와 왜 우리가 그런 투쟁을 했던가,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을 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을 놓아버리죠. 그리고 지배층을 위한 그런 태세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쟁을 통해 타도하고자 했던 그 세력들과 같은 방식으로 독재와 전체주의적인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 동물농장의 주인공들과 스토리들이 정확히 그 소련이 만들어지고 또 붕괴되어 가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된다. 그것을 은유해서 이 소설화한 내용이라고도 일일이 매핑을 시켜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소련이 아닌 어느 전체주의에 대입하더라도 내용이 그대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등장인물에는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했던 진짜 나폴레옹,
대신에 무솔리니나 나치, 히틀러 등 누구를 넣어도 문맥이 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주의는 이데올로기와는 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하든 공산주의든 마찬가지인 거죠. 비슷한 형태로 전체주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 공산주의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전체주의는 그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이데올로기와는 조금 다른 층위에 있는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스타일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미셸이 요즘 느끼는 거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의 진화, 진보의 패턴의 양상으로서 전체주의가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마찬가지이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종교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학문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모든 것에는 전체주의의 진화 단계라고 할까요? 태동해서 생겨나고 발전하고 그리고 정점을 찍고 이제 쇠퇴해서 소멸의 길로 가는 그 길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것에든 다 있지 않은가. 그 라이프 사이클, 그 트렌드, 그 패턴을 벗어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또 찾아보면 또 후에는 이 얘기를 어떤 철학자가 했다더라 라는 사실을, 그런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될 날도 올지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게 이념이 됐던 어떤 학문이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어떤 문화가 됐던 혹은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패턴, 사이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치를 보더라도 또 역시 그렇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다시 소설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 이 소설을 통해서 소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독재 정권으로 변해버린 소련의 공산당과 계획 경제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꼬집고 있어요. 하지만 조지 오웰의 예상과는 달리 소련은 1946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5개년 계획 동안 연평균 12%대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었고요. 당시의 성장 속도는 서방 국가의 2배가 넘었었죠. 1960년대 소련에서는 낙관론이 팽배했고요. 사회주의 진영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듯 보였습니다. 북한도 남한을 줄곧 앞섰고요. 그렇다면 조지 오웰의 예언은 영 빗나간 것이었냐?
그것은 아니고요. 오웰의 예언은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현실로 드러나기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련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계획 경제의 한계에다 독재 정치가 빚은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70년대 후반이 되자 공업 성장률은 3%대로 떨어졌고 이후엔 계속 정체를 거듭하다 80년대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제로로 떨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르바초프 부서기장은 소련 경제를 시장지향적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독재화된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1년 소련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또 자본주의의 완벽한 승리, KO 승리 같기도 하죠.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21세기를 사는 현재에는 자본주의의 많은 한계점들이 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택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시장 경제 붕괴라고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경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국가 부도 사태가 연달아 일어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져 갔던 길과 많이 다른가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또 완전 다르다고만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에 기반한 그런 민주주의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수정 보완을 각자 나라의 상황에 맞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 각각 그 대륙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수정 보완해 가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이런 소멸의 쇠퇴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쩌면 좋은 타협점을 가지고 있는 서로의 양쪽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이미 이제 저희가 진입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세계 디지털 대전환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또 재미있는 체제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미셸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 쉬운 우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정치 경제 이념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나 어떤 큰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나 이런 사유놀이를 좀 해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와중에도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좋은 새 날 맞으시고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어요.